비가 줄기차게 쏟아지던 1976년의 어느 봄날, 서울 성북동의 종가집 대문 앞엔 초라한 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의 여인과 세 명의 어린 딸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윤춘자. 10살, 8살, 5살인 딸 셋을 데리고 진흙탕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번개보다도 날카롭게 귀를 찔렀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이 집은 내가 다 말아먹었다. 대문 너머로 들리는 그 말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씩 담장 틈으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안타까움보다는 흥미로움에 가까웠습니다. 종가집 며느리가 대문 밖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건 이 동네 반상회에선 몇 해 만에 나올 만한 소식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딸들은 어리광도 부릴 새 없이 치맛자락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첫째 선이는 눈물을 참고 있었고 둘째 지선은 겁먹은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으며 셋째 아선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젖은 고무신을 바라보다 엄마 신발이 흙에 빠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엄마 신발 빠졌어요. 그 말에 춘자는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빗소리만이 고막을 때릴 뿐이었죠. 그녀의 남편은 없었습니다. 장손이라는 이름 아래 종가집을 잇는 사명을 받들던 사내는 정작 아내가 쫓겨나는 날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마당 한켠에서 담배를 피우던 시아버지는 말없이 등을 돌렸고 시어머니는 어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짐을 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다라이엔 속옷 몇 벌, 공책 몇 장, 그리고 8년 전 시집 올 때 가져온 낡은 바가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가집에 딸만 낳은 년이 짐을 어디에 두겠냐며 시어머니는 고함을 질렀고 이웃 아주머니들은 조용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려야 할 사람들마저 조용했기 때문이었죠. 그게 당시의 세상이었습니다. 법보다 체면이 가족보다 혈통이 먼저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춘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진흙에 빠진 무릎은 갈색 물을 머금고 있었고 치맛자락은 허벅지까지 젖어 있었습니다. 손엔 다라이를 끌어안고 한 손으론 셋째를 안았습니다. 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엄마의 뒤를 따라 성북동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맨발 한쪽으로 차가운 흙길을 디뎠고 그 발자국 위로는 끝내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시장 골목 안어름한 여인 숙방에 몸을 누였습니다. 방 안엔 백열전구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고 딸들은 젖은 채로 이불 속에 몸을 말았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셋째 아선이의 말에 춘자는 다라이 안을 뒤졌습니다. 남은 신문지 하나를 펴자 그 속엔 아침에 쪄두었던 찐빵 하나가 있었습니다. 찐빵을 3조각으로 나눠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녀의 눈에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꿇던 그 순간에도 참았던 눈물이 지금 이 좁은 여인숙에서 쏟아졌습니다. 그 눈물은 단지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은 국밥 먹을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래, 국밥을 끓이자. 그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국밥으로 이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국밥 한 그릇에 내 인생을 걸겠다고. 그렇게 그녀의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딸만 셋을 낳았다고 버림받은 그 여인은 그날 진흙 위에서 무릎 꿇는 대신 국밥 위에 의지를 얹은 것이었습니다. 광장시장 깊숙한 골목, 허름한 천막 한 칸을 빌린 날이었습니다. 천막 안엔 양은 솥 하나, 숟가락 서너 개, 국자로 쓰기엔 짧은 주방용 손잡이 국자 하나뿐이었죠.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윤춘자는 빚진 것도 남은 돈도 없었습니다. 그저 국밥 한 그릇을 팔아서 아이들 밥을 먹이겠다는 일념만이 몸을 버티게 해주었지요. 장사를 시작한 날은 유난히 햇살이 강했습니다. 서울 하늘이 유리알처럼 투명했던 5월 어느 날 시장 안을 메운 사람들의 발소리가 쉴 틈 없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국밥솥 앞은 고요했습니다. 첫 국밥은 형편없었습니다. 무는 서리걷고 고기는 질겼습니다. 간은 너무 세서 짠맛에 혀가 얼얼할 지경이었죠. 춘자는 속으로 수십 번을 되뇌었습니다. 이래선 안 돼요. 더 맛있게 끓여야 해요. 그날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흐를 때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두 손엔 가방 하나 없이 달려오던 아이들은 젖은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셋째 아선이가 조심스레 국솥을 향해 손을 뻗었고 춘자는 국그릇에 첫 국밥을 떠서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짰지만 아이들은 남김없이 국밥을 비웠습니다. 불평도 미간 찌푸림도 없이 그릇을 비우던 딸들의 모습에 그녀는 또 울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물을 끓이고 물을 얇게 썰고 고기를 삶았습니다. 그러다 손등이 화상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양은 솥은 생각보다 뜨거웠고 그녀의 손은 익숙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손 다치면 장사 못해요. 시장 옆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얼음 한 덩이를 쥐어주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채 하지 못하고 얼음을 꼭 쥐었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에 어쩐지 눈물이 나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참는 법은 시댁에서 이미 배웠으니까요. 3일째 되는 날 국밥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고기도 부드러워졌고 무에서 단맛이 우러나왔습니다. 간도 제법 맞춰졌고 국물도 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님은 없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지나가며 힐끔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딸 새 키우는 종가집 며느리라더니 쫓겨났대. 참 딱하다. 그 손으로 국밥을 끓이나 봐. 이런 말들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칼보다 더 서늘하게 마음을 찔렀지요. 춘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밥만 더 열심히 끓였습니다. 새벽마다 물을 올리고 물을 고르고 고기를 고안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팔에는 뜨거운 연탄 불의 흔적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넷째 날 아침 시장 입구에서 낡은 중절모를 쓴 노인이 그녀의 국밥 천막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오던 노인은 국밥 한 그릇 주시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국을 뜨고 고기를 얹고 조심스레 그릇을 밀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입에 넣고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응, 이 국물에서 눈물 맛이 나는구먼. 그 말에 춘자는 놀랐습니다. 국에 눈물을 넣은 기억은 없었지만 혹시 모르게 울며 끓였던 날이 많았기 때문이었겠죠. 세댁, 국밥은 그냥 끓이는 게 아니야. 정성으로 끓이는 거야. 이 국물 안엔 젊은 어미의 마음이 다 녹아있구먼. 그 말 한마디에 춘자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솥 안에 떨어질까 두려워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국밥을 다 비우고는 말했다. 내일도 올 테니 국밥 끓여놓게. 그날 밤 춘자는 다라이를 닦으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무릎 꿇고 울던 그녀가 아니라 국밥으로 사람을 감동시킨 장사꾼으로서 웃을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5번째 아침 광장시장 입구에 또다시 낯익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중절모를 눌러 쓴 그 노인은 어제처럼 국밥 천막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윤춘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국을 끓였고 진한 양지 국물에 푹 삶은 고기를 툭툭 썰어 얹었습니다. 첫 손님의 재방문, 그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오늘도 잘 먹겠소. 어제보다 더 깊은 맛이 나는구먼. 그 말은 소문이 되었습니다. 점심 무렵 건너편 젓갈 장수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국밥 하나 줘봐요. 여기저기서 맛있다던데.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국밥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손님들. 야채 좌판 아저씨, 두부가게 부인, 생선가게 아주머니까지. 국밥 솥엔 연신 김이 피어오르고 천막 안엔 땀과 국물 향이 어우러졌습니다. 그날 하루 양은 솥은 비었습니다. 국밥 16그릇이 모두 팔렸습니다. 윤춘자는 밤에 장부를 펴놓고 숫자를 적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200원, 공깃밥은 30원, 총 매출 3,540원. 손톱 밑은 까맣게 타 있었지만 마음은 왠지 반짝였습니다. 딸들은 퇴근처럼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첫째 선이는 공책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엄마, 국어 100점 맞았어요. 둘째 지선이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엄마 닮아서 그렸어요. 국밥 그리는 엄마. 셋째 아선이는 국밥 냄새를 맡고 먼저 달려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국밥 냄새 같아요. 그날 밤 춘자는 아이들을 재운 후 양은 솥을 문지르며 되뇌었습니다. 이 솥에 내 딸들의 꿈을 담자. 이 국물에 우리 삶을 녹여보자. 며칠이 지나고 단골은 늘어났습니다. 정육점 사장님은 고기를 싼값에 내주었고 두부가게는 매일 아침 생두부를 한 모 담아주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쫓겨난 여편네가 아닌 정직하고 억척스러운 국밥집 사장님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세상이 다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반상의 날 그녀는 모처럼 참석했습니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은 그녀를 향해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애비도 없는 집에서 3개나 키운다더니 참 대단해. 그 말은 칼처럼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윤춘자는 아무 말 없이 국밥솥을 떠올렸습니다. 무릎 꿇던 날의 진흙 냄새가 떠올랐고 여인숙에서 찐빵 나누던 기억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도 견뎠습니다. 참았습니다. 더 깊은 국물로, 더 부드러운 고기로, 더 단단한 국밥으로. 어느 날 시장을 지나다 담임 선생님이 국밥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선희 어머니 되시나요?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글도 참 잘 써요. 선생님은 국밥을 드시며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주었습니다. 선희가 쓴 글이었습니다. 제목은 우리 엄마의 국밥. 그 글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국밥은 배고픔도 사라지게 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난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춘자는 그 글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부를 다시 펴고 새로운 항목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선희 대학 저금통. 하루 매출의 10%를 매일 적어 넣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국밥이 내 아이들을 학교로, 세상으로, 무릎 꿇지 않는 길로 데려다 줄 거라고요.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물을 썰고 손으로 다진 파를 양은 솥 위에 뿌리며 하루를 열었지요. 딸들은 학교에 갔고 윤춘자는 쉴 새 없이 손님을 맞으며 국밥을 퍼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장사를 마무리할 무렵 천막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검은 정장에 구겨진 셔츠, 얼굴은 수척하고 눈가엔 지친 주름이 패인 사내가 천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춘자야.
그 한마디에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전 남편 최상철. 그 이름은 8년 동안 그녀의 기억 속에서 지워내려 애쓴 그림자였습니다. 아이들을 품에 안고 대문 밖에 서 있을 때조차 그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이 국밥집에 발을 디딘 것이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되겠나? 국밥 한 그릇만 주면 돼. 윤춘자는 아무 말 없이 국을 퍼담았습니다. 뜨거운 양지 국물에 부드럽게 삶은 고기, 그리고 푹 익은 무 2조각. 그릇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고 사내의 눈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2숟가락. 그는 조용히 국밥을 넘기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성북동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 병원에 입원해 계셔. 그리고 빚이 좀 생겼어. 그 말에 윤춘자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시댁도 남편도 이제 그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왜 지금 와서 이러는 걸까? 왜 국밥집까지 찾아온 걸까? 나는 내 이름으로 돈을 좀 빌렸어. 오래전 일이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은 번개처럼 머리를 때렸습니다. 남편이 자신 몰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사용했을 거란 상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야? 왜 당신 이름도 아닌 내 이름으로 돈을 빌렸냐고요? 남편은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그릇을 바라보다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딸만 셋이라면서 어머니가 널 내보내라고 했어. 난 그때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어. 윤춘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추방, 남편의 부재, 시어머니의 독설. 그 이면엔 이미 그와 그 여자의 은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여자가 필요했어. 그 여자는 나중에 떠났어. 남은 건 빚뿐이야. 나도 이제 혼자야. 분노가 치밀었지만 윤춘자는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냄비를 끓는 불 위에서 내렸습니다. 국자는 이미 그녀의 손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내 인생에서 더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국밥, 오늘은 공짜야. 그게 마지막이야.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춘자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엔 돈도 서류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진 몇 장.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양은 솥을 다시 불에 올렸습니다. 끓는 국물 소리가 그녀의 심장 소리처럼 요동쳤습니다. 내 딸들은 절대 무릎 꿇지 않을 거야. 그 누구도 내 아이들 앞에 무릎 꿇게 하지 않겠어. 그날은 장터에 겨울바람이 매서운 날이었습니다. 광장시장 골목마다 연탄 냄새와 어묵 국물이 섞여 떠돌았고 윤춘자의 국밥솥에선 이른 아침부터 고소한 고기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국밥을 끓이며 그녀는 문득 어젯밤 꿈을 떠올렸습니다. 대문 앞에서 무릎 꿇던 날 맨발로 비를 맞던 아이들, 그리고 사진 봉투를 남긴 채 떠나던 전 남편의 뒷모습까지 꿈속에서도 씁쓸함이 진하게 남았지요. 그런데 그날 오후 국밥집 천막 앞에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 둘이 나타났습니다. 번들거리는 구두, 선글라스를 낀 눈빛, 사람들 사이를 거침없이 가르며 그녀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춘자 씨 맞으십니까? 대한금융입니다. 채무 관련해 통보드리러 왔습니다. 춘자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서류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전 남편 명의로 된 채무입니다. 그런데 서류상 보증인이 바로 오춘자 씨네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 적도 쓴 적도 없는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정확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주소, 생년월일, 인감도장까지 정확했습니다. 그건 제 서명이 아닙니다. 저 그런 서류 본 적도 없어요. 그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용이 어찌됐든 서류가 있고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내 변제가 없으면 가게를 가압류하겠습니다. 그들은 서류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춘자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식탁 위로 떨어진 국물이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양은 솥은 끓고 있었지만 그 안의 국물조차 그녀를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첫째 선이는 모의고사를 마치고 환한 얼굴이었고 둘째 지선이는 과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자랑했습니다. 셋째 아선이는 참고서 한 권만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그 아이들의 웃음 앞에서 춘자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말할 수 있을까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딸들에게 이 국밥집이 일주일 뒤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을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딸들이 잠든 후 그녀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분명 위조였습니다. 서명은 비슷했지만 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찍힌 인감도장은 과거 남편이 슬쩍 가져간 적이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병원이었습니다. 춘자 씨, 시어머님이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셔서요. 오늘 안으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녀는 허겁지겁 외투를 걸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성북동에서 쫓겨난 뒤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다시 보는 길이었습니다. 병원 입구에서부터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지나온 세월이 한 장면처럼 스쳐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미 얼굴은 헬쑥했고 손은 마른 가지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잡자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춘자, 시어머니가 나지막이 부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끝으로 병상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그릇. 간호사가 서랍을 열자 거기엔 낡은 유기 그릇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춘자가 시집올 때 가져왔던 국밥 그릇이었습니다. 그때 그릇. 시어머니는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한텐 못했어. 미안하다. 눈물이 시어머니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습니다. 윤춘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유기 그릇 하나면 충분했으니까요. 모든 말이 용서와 사과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복도 끝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전 남편 최상철이었습니다. 춘자야, 미안하다. 그 빚 내 탓이야. 내가 당신 이름으로 위조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 말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엔 낡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증거 모아놨어. 위조된 인감 서류 다 제출할게. 이번만큼은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이 진심일지 또 다른 변명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무릎 꿇었다는 걸. 눈발이 희미하게 내리던 저녁, 윤춘자는 병원 앞 벤치에 잠시 걸터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눈물, 유기 그릇에 담긴 사과, 그리고 전 남편의 고백까지 하루 만에 몰아친 경랑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 유기 그릇은 고작 국밥 하나 담기엔 너무 얇고 작아 보였지만 그 속에 담긴 세월은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귀가하자 국밥집 앞에 낯선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명함을 들고 기다리던 이는 또 다른 사채업자였습니다. 오춘자 씨 맞으시죠? 기한 지났습니다. 가게 가압류 들어갑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빚이 아닙니다. 위조된 인감으로 작성된 서류예요.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법정에서 얘기하시죠. 일단 저희는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그녀는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이 꺼진 양은 솥을 어루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 솥은 하루도 쉬지 않았고 자신 역시 하루도 쉬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세월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이 그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이튿날 딸들은 눈치채지 못하게 학교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첫째 선희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읽어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그녀는 애써 웃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손님이 줄어서 그래. 그날 오후 전 남편 최상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춘자야, 여기 있어. 인감 위조 관련 증거, 그리고 당시 거래 내역서 다 정리했어. 내가 다 떠안을게. 너랑 아이들한테는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어. 그녀는 말없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난 8년 동안의 죗값이었습니다. 남편이 드디어 자기 죄를 안고 내려온 셈이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녀의 서명이 아닌 점, 도장이 위조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한 사안이었고 변호사는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압류 절차는 중단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녀는 양은 솥 앞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겨우 살았다. 이제 아이들의 미래도 국밥집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첫째 선희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시댁 가요. 시어머니 너무 보고 싶어요.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그 집 앞 대문, 무릎 꿇던 자리, 비가 머리칼을 타고 흘러내리던 그날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딸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이름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돌아오라는 뜻일지도 몰라요. 다음 날 아침 윤춘자는 세 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엔 깨끗이 닦은 유기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처음 시댁에서 쫓겨날 때 흙에 묻혀 잃어버렸던 그 그릇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건넸고 그녀는 그걸 다시 들고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시어머니의 숨소리는 한층 가빠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앉은 그녀는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 춘자예요. 오랜만에 찾아뵈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가 유기 그릇을 가리켰습니다. 그릇 국밥.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끓여드릴게요. 옛날처럼. 정말 진심으로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작은 손짓으로 손을 잡아주었고 그 손은 이제 앙상하고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모성이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분명한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 한켠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는 다시 부엌에 있었고 자신은 옆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 무는 더 얇게 썰어야 해. 그 소리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다시 배워볼게요.
시어머니는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놓지 않았던 건 윤춘자의 손이었습니다. 딸들은 침대 옆에서 조용히 울었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쥔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최상철은 연신 고개를 숙였고 윤춘자는 딸들과 함께 검은 한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인사할 때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묘하게 정리되어 갔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모든 미련도 증오도 미안함도 흙으로 돌아간다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며칠 후 국밥집 앞에 다시 햇살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솥에 다시 국물을 붓고 물을 썰어 넣는 손놀림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로 떠났고 동네 주민들은 익숙한 냄새에 하나둘씩 가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춘자 씨, 요 며칠 못 와서 그립더라고. 그 국밥 냄새가 집까지 퍼지더만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오늘은 무 좀 더 넣었어요. 감기 걸리지 말라고요. 그날 점심 가게는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점심 무렵 문을 벌컥 열고 낯선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날선 눈매, 고가의 코트, 그리고 빨간 립스틱. 그녀는 천천히 가게를 둘러보다가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여기 주인 누구예요? 윤춘자는 조용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주인인데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내 툭 내밀었습니다. 이 국밥집 건물 제 명의입니다. 명도 소송 들어갈 겁니다. 윤춘자는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등기부 등본, 지분 계약서, 권리양도 확인서, 모든 게 사실이라면 이 국밥집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신데 이런 걸 가지고 오신 거죠? 그 여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최상철 씨 그 사람, 전 남편이잖아요. 저는 그 사람의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간 뒤 여긴 우리가 함께 살려고 계획한 가게였어요. 윤춘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팔았다는 거군요. 내 이름으로 지은 이 가게를요? 그 여자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내가 그를 도왔어요. 당신이 떠나고 무너졌을 때 내가 그를 일으켜 세웠죠. 당신이 벌어놓은 국밥집이라지만 그가 명예 가진 순간부터 법적으로는 그의 자산이었고 지금은 내 거예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치심도 분노도 밀려왔지만 그것보다 먼저 든 건 현실을 마주하는 냉정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법이라는 이름 앞에 감정은 무기력이었습니다. 그녀는 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국밥을 끓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몰려왔고 그녀는 웃으며 국을 퍼줬습니다. 솥이 비워질 때마다 다시 육수를 내고 고기를 썰고 대파를 듬뿍 얹었습니다. 그러다 그날 밤 그녀는 딸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얘들아, 이 가게 며칠 후엔 없어질지도 몰라. 아이들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가게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엄마가 옛날에 너무 어리석었어. 사람도 서류도 세상도 믿을 줄 몰랐지.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올 틈을 줬어. 하지만 괜찮아. 이젠 다 알아. 국밥은 솥이 아니라 사람 손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 그날 밤 세 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다시 시작해요. 엄마가 만든 국밥은 어디서든 통할 거예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양은 솥을 닦고 칼을 갈고 물을 손질했습니다. 이곳이 마지막 일 수도 있었지만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첫날일 수도 있었습니다. 국밥집의 마지막 영업날 윤춘자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골목을 쓸고 솥에 육수를 붓고 물을 얇게 썰었습니다. 대파는 큼직하게 썰어 담았고 소금은 손끝으로만 간을 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더없이 조용했지만 그 속엔 지난 30년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국밥을 나눠주고 싶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손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당신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국밥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밥 한 술을 뜨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 무렵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빨간 립스틱을 칠한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는 정장을 차려입은 부동산 관계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오늘부로 명도 절차 들어갑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좋아요. 나가죠. 대신 부탁이 있어요. 그 여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부탁? 국밥 한 그릇 받아주세요. 내가 30해를 끓여온 맛이니까요. 이 집도 이 솥도 그 국밥도 다 드릴 테니 국물 맛만은 기억해줬으면 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자는 비웃듯 앉아 국밥을 받았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맛 왜 이리 낯설지 않죠? 윤춘자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서류만 가졌지 기억은 못 가졌잖아요. 이 국밥에 담긴 시간은 내 손에만 있어요. 그 여자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밥을 다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졌네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승패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고 국물의 온도만이 남았습니다. 며칠 뒤 윤춘자는 딸들과 함께 허름한 상가 건물 2층에 조그마한 춘자 국밥을 새로 열었습니다. 이름도 간판도 소박했지만 그 솥은 여전히 그 솥이었고 손맛은 똑같았습니다. 첫 손님은 낯익은 인물이었습니다. 엄마. 최상철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뒤엔 수척해진 얼굴의 젊은 남자와 여자가 따라섰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엄마. 그녀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여길.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때 내 잘못 당신도 알다시피 많았지. 그런데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단 한 번이라도 진짜 가족이 뭔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윤춘자는 아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국밥 좋아하니?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해요. 그녀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국밥을 한 그릇 끓였습니다. 물을 얇게 썰고 양지를 푹 고아 국물을 낸 다음 대파를 송송 얹었습니다. 이건 내 첫째가 감기 걸렸을 때 끓여준 국밥이야. 먹어봐라. 소녀는 조심스럽게 국밥을 받아들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국밥 따뜻해요. 그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춘자 국밥은 소문을 타고 다시 번창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소개되었고 엄마의 손맛이라 불리며 기사에도 실렸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아이들, 그리고 엄마들까지 줄을 섰습니다. 국밥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뜨거웠고 삶은 다시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손님을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밥은 말이죠. 무너지지 않아요.
끓고 씻고 또 끓을 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며 딸들과 나란히 앉은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녀만의 레시피가 이제는 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국밥처럼 식지 않는 온기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